네덜란드 동인도 회사가 17세기에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던 그 시절에 자, 후발주자였던 잉글랜드 동인도 회사는 여기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잉글랜드 동인도 회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동인도 회사를 만들었던 게 오히려 잉글랜드 동인도 회사예요. 엘리자베스 1세 여왕한테 특허장을 받아가지고 첫 배가 4척이 출항을 해서 1603년에 후추를 가득 싣고 돌아옵니다. 근데 첫 번째에서 후추를 사오긴 잘 사왔는데 문제는 이게 너무 또 과잉 공급돼가지고 첫 번째 항에서 이익을 못 봤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투자금을 모아가지고 또 배를 떠났죠. 그래서 1601년부터 1613년 사이에 12번의 항해를 합니다. 이때는 늘 투자하고 갔다 오면 분배하고 갔다 오면 분배하고 이런 일들이 쭉 했어요. 문제는 이 사이에 인도와 뭐 동남아시아 지역에 12곳의 상관을 열긴 열었는데 포르투갈과 네덜란드의 절대적인 열세예요. 왜? 이미 포르투갈은 선발 주자로서 거기에 일찌감치 상관을 만들었고 네덜란드는 기본적으로 항해술이 뛰어나고 또 네덜란드가 주식회사 형태란 말이죠. 그래서 투자금 확보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그걸 보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잉글랜드 동인도 회사도 점차 주식회사 형태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주식계 투자를 하게 되죠. 자, 그러면 또 자연스럽게 경쟁자들과의 치열한 쟁투를 하게 마련이죠. 잉글랜드가 후발주자란 말이죠. 그러니까 선발주자와 싸우는 거죠. 그래서 가장 먼저 이 지역에 진출했던 포르투갈과의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1612년에 인도 서부의 수라트 앞바다에서 포르투갈과 해전을 하게 되고요. 1622년에는 페르시아 무역을 둘러싸고 자스크라는 곳에서 해전을 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포르투갈은 선원이 부족한 나라다. 그래서 잉글랜드 해군에 패하게 되고요. 그래서 인도양 서쪽은 포르투갈이 상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포르투갈은 이때부터 거의 몰락 상태로 가요. 그래서 포르투갈 사람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아예 영국과 협력을 하는 취지로 갑니다. 어차피 이 지역의 강자는 네덜란드이기 때문에 영국과 포르투갈과 협력을 해가지고 포르투갈이 개척했던 그런 상관들을 영국이 접수하고 거기에 포르투갈 상인들이 일할 수 있게 길을 열어주는 이런 형태를 통해서 협력을 하게 되고 이때 포르투갈은 밀려나요. 여기서 이 동양 항로는 우리가 안 되겠다. 그래서 마카오 정도만 남겨놓고 나머지 사람들은 어디로 가냐? 이제 브라질에 주력을 합니다. 브라질이 훨씬 더 이익이 많이 나고 독점이고 하기 때문에 이미 교황이 이 브라질에 대해서는 포르투갈 독점을 인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포르투갈은 훨씬 더 좋죠. 그래서 이 브라질 쪽에 포르투갈은 집중을 하게 돼서 이 동인도 쪽에서는 포르투갈 경쟁자를 완전히 몰아내게 되는 이런 사건이 있었던 거죠. 자, 두 번째 경쟁자. 당연히 이 지역의 최강자였던 네덜란드와 다툴 수밖에 없죠. 그래서 1623년에 암모니아 영국인 학살 사건이 벌어집니다. 암모이나라고 하는 섬인데 말루크 제도에 있는 거예요. 이게 향신료 제도죠. 이곳에 영국이 상관을 마련을 했는데 자, 네덜란드 사람들이 와가지고 여기에 그 상관에 있던 영국인과 일본인들을 이제 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도 수없이 분쟁을 발생을 해요. 이 지역의 강자는 네덜란드다. 근데 후발주자인 영국의 동인도 회사가 와서 여기서 깝죽거리니까 당연히 네덜란드 입장에서는 이 잉글랜드 그냥 둘 수 없잖아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제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이때 네덜란드는 해군력이 훨씬 앞서 있었기 때문에 영국은 밀려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수마트라의 아첸과 반탐 여기만 남겨놓고 동인도 제도하고 일본에서 영국은 이제 철수를 하게 되고 이 동인도 제도를 철수하니까 어디가 남냐? 인도가 남더라는 거죠. 아프리카 남단을 거쳐서 맨 먼저 도착하는 곳이 인도니까 인도 지역에 집중을 하게 됐던 거죠. 근데 인도는 당시에 후추 같은 거 적게 나죠. 그러니까 이거 별게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인도라는 곳이 독특한 곳이라는 거죠. 후추는 비록 안 나고 이런 향신료는 적지만 새로운 상품이 있더라는 거죠. 그게 바로 면직물이더라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때 자, 네덜란드와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확실한 독점, 특허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주식회사가 필요하다. 그 네덜란드를 보고 그런 행동을 하게 됩니다. 지속적으로
잉글랜드 동인도 회사가 정부에 요구를 해요. 이 독점 특허권을 달라. 근데 사실은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상행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잉글랜드 동인도 회사 말고도 사무역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있을 수 있겠죠. 개인적으로 투자를 해서 배세척 마련해가지고 동양무역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여러 회사들이 있었는데 여기에 동양무역의 독점권을 크롬웰한테 받습니다. 이렇게 개별적으로 동양무역을 하지 말고 네덜란드와 경쟁할 수 있는 수준이 있어야 된다. 규모도 있어야 되고 권리도 있어야 된다. 그런 어떤 논리를 펴가지고 어차피 잉글랜드 사람들이 협력을 해서 같이 가자라고 해가지고 이때 특허가 인정이 되죠. 그래서 찰스 2세 때는 아예 특허를 확인하게 됩니다. 어차피 지금 네덜란드 이기려면 이렇게 사무역이나 개별적인 무역 활동을 통해서는 경쟁력이 없으니 특허를 받아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강력한 권한을 받습니다. 사무역인의 체포.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무역 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체포할 수 있고 송환할 수 있다. 그 민사, 형사, 재판권, 무장권. 군대를 있어야 된다. 그렇죠? 군대가 있어야지 싸우죠. 그래서 선전 포고권, 강화권을 부여했다. 사실상 식민지 총독 같은 권한을 이 잉글랜드 회사한테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기업이면서 정부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이게 이런 특허를 왜 회사한테 주느냐? 바로 네덜란드라고 하는 그 강력한 경쟁자와 싸워서 이겨가지고 이익을 보려면 이렇게 강력한 권리를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생각이 모아진 거죠. 그리고 이 회사는 정부와도 긴밀한 협조 관계를 했어요. 정부가 엄밀하게 말하면 왕실이에요. 자, 왕실이 전쟁을 해야 되는데 돈이 부족해. 그럴 때마다 이 회사가 저리로서 융자를 해줬습니다. 이 정부 또는 왕실은 이 회사한테 융자를 받고 또 받으니까 당연히 이 회사한테 특혜를 주고 또 일부 정부에서 이 회사가 이익 나는 거, 이익금을 배당받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서로 공생관계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 회사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잉글랜드 동인도에서를 우리가 이해하려면 이 무굴 제국을 공부하지 않을 수 없죠. 자, 인도라고 하는 곳의 무굴 제국. 자, 무굴 제국은 티무르의 후손, 자, 티무르는 오늘 우즈베키스탄 쪽에서 활동했던 무장이었죠. 티무르의 후손이었던 바부르란 사람이 여기 오늘날의 아프가니스탄을 지나서 인도 북부를 이렇게 점령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무굴 제국은 지배층이 무슬림이에요. 무슬림들이 이렇게 중앙아시아에서 건너와서 거대한 땅을 일구고 당연히 이 이슬람 정권들은 내부의 종교 관용 체제거든요. 민족의 언어와 문화와 종교를 자유롭게 해라. 이런 체제로 만듭니다.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남쪽으로 이렇게 세력을 넓히게 되죠. 그래서 1650년은 중간까지 1707년은 밑에까지 이렇게 점령을 했는데 기본적으로 무굴 제국은 제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국은 지배층만 확보하고 그 나머지 여러 지역은 지역의 태수들이 뭐 세금도 거두고 자유로운 자치를 할 수 있게 간접 지배를 했죠. 그리고 세금이나 아니면 군대만 이렇게 중앙정부에 보내는 이런 체계만 하면 되거든요. 오스만 제국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운영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한 200년 정도 지나서 무굴 제국은 쇠퇴를 하게 됩니다. 쇠퇴하던 그 시절에 영국이 이 지역을 주로 해안 지역의 상관들을 이렇게 만들기 시작한 거죠. 여기 향신료 대도가 있었죠. 이 향신료를 목표로 영국도 가긴 했지만 이 향신료에 대해서는 네덜란드가 확실하게 패권을 쥐었어요. 그러니까 네덜란드와 경쟁을 해가지고 잉글랜드 동인도에서는 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여기는 갈 수가 없고 인도 지역을 우리가 해보겠다. 어쩔 수 없이 이게 밀려나서 여기 지역에서 12개의 상관을 확보에 주력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향신료 무역을 잘 못하니까 수익도 못 내고 뭐 그랬겠죠. 자, 그랬는데 이 지역에서 새로운 경쟁력 있는 상품을 발견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면직물이었던 겁니다. 자, 이 인도산 면직물, 그걸 캘리코라고 하는데요. 이 캘리코는 거칠게 싼 면사입니다. 이 캘리코의 원래는 뭐죠? 목화입니다. 인도에서 나온 목화를 가지고 거기서 솜을 빼내서 이거 실을 만들죠. 실을 가지고 이제 틀에 놓고 짜는 거죠. 그러면 이제 면포가 되겠죠. 그 면포를 가지고 옷을 만드는 이게 면직물이 되는 거잖아요. 그 면직물을 인도에서 사가지고 영국으로 갔더니 소비자들이 엄청 열광을 하는 겁니다.
당시에는 면사가 아주 좋았고 인도에 기술자들이 많았던 거예요. 손재주가 좋은 사람들이 엄청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품질 좋은 면포를 사가지고 유럽에 도착하자마자 이 면직물은 엄청난 인기를 끌었던 겁니다. 그럼 그 전까지 유럽인들은 어떤 옷을 입었냐? 주로 모직물이었죠. 양털로 만든 옷들. 얼마나 두껍고 투박했겠어요. 그러다가 이 면직물을 만나니까 우리 면으로 만든 옷이니까 부드럽고 색깔도 좋고 아름답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엄청나게 인기를 끌었는데, 자, 유럽의 무역에 상당히 문제가 있었어요. 로마 제국도 그랬고, 중세 시대도 그랬고, 근대도 그렇고, 이 유럽의 무역은 항상 동쪽하고 무역 적자 상태였습니다. 무역 적자가 안 되려면 유럽에서 수출할 물건이 있어야 되는데, 유럽은 기본적으로 동쪽에 팔 물건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적자예요. 그럼 적자를 어떻게 유지하죠? 당연히 금과 은 같은 귀금속 또는 철, 주석 이런 걸 가지고 동양의 물산을 구입해왔던 겁니다. 그런데 이 무역 적자라는 게 너무 커지면 문제가 발생을 하죠. 여기서 이제 이 면직물의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자, 어쨌든 영국이 동남아 제도를 포기하고 인도 쪽에서 거점을 마련해 가지고 점차적으로 이곳에서 세력을 확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세 군데의 관구 거점을 마련하는데 서쪽에는 뭄바이, 동쪽에는 캘커타, 남쪽에는 마드라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상관을 마련한 거죠. 이 상관이라는 것은 거류민도 있으면서 상업 활동을 주로 할 수 있는 항구죠. 이곳에 중에서 이 캘커타라고 하는 요 중심의 벵갈 지방이 가장 중요한 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쪽이 바로 무굴 제국의 중심지였고요. 이곳이 경제적으로 가장 앞서 있는 곳이었고 물산이 풍부한 땅이 바로 벵갈 지역이었습니다. 이 벵갈 지역을 두고 지속적으로 또 투쟁이 일어나게 되죠. 또 마지막 남은 또 경쟁자 한 나라가 있었는 바로 프랑스였습니다. 프랑스도 이곳에 와서 뭔가를 상업활동 하려고 했겠죠. 네덜란드가 최강자였지만 영국이 왔고 프랑스도 오죠. 그래서 프랑스도 여기서 거점을 마련하다가 영국과의 전쟁을 필연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카르나티크 전쟁입니다. 자, 카르나티크란 여기 동남바 지형을 얘기하는데요. 잉글랜드와 프랑스 간의 인도 지역 패권 다툼을 한 곳입니다. 자, 이곳에서 영국과 프랑스가 전쟁을 해서 세 번의 전쟁을 한 다음에 파리 조약을 거쳐가지고 영국의 우위를 확인하죠. 그래서 프랑스는 이 인도 쪽에서 완전히 빠지게 되는 거죠. 자, 이걸 정리해 보면 가장 먼저 왔던 포르투갈, 그리고 네덜란드, 프랑스 모두를 인도 지역에서 몰아냅니다. 네덜란드는 주로 이제 동남아 지역에서 여전히 패권 지역, 주로 인도네시아 지역에서 패권은 유지하고 있고, 이 인도 지역에 한해서는 영국이 최강자로서의 패권에 한 발 다가서게 되는 계기였던 거죠. 이때 이 중요한 땅, 바로 이 벵갈이었던 겁니다. 자, 벵갈은 오늘날로 보면요, 방글라데시가 있고요, 인도가 있어요. 자, 동벵갈이 방글라데시로 독립을 했고요. 서ben갈은 인도 땅이죠. 이곳은 무슬림들이 상당히 많이 사는 그런 곳이고, 인도에서도 수도 델리를 빼고는 가장 풍요롭고 산물이 많은 그런 곳이었다는 거죠. 자, 이곳을 영국이 접수를 하게 되죠. 바로 잉글랜드 동인도에서 그랬다는 거죠. 이 회사가 상업활동 목적으로 이걸 오긴 왔지만 여기에 뭔가 다른 게 보입니다. 바로 식민으로 방향을 틉니다. 원래 무굴 제국이 이쪽 전체를 차지하고 있었죠. 근데 18세기 초반에 무굴 제국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 지역에 있었던 태수가 독자적인 세력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 잉글랜드 동인도에서는 이 태수를 허수아비로 만들고 이 지역의 세금 징수권을 확보합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있었던 면직물을 독점 수입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는 거죠. 유럽에서 면직물 수요가 굉장히 많은데 그 면직물을 독점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권리도 잉글랜드 동인도 회사가 갖게 되었던 겁니다. 그 바로 인도산 면직물. 이 면직물은 유럽의 패션을 바꾸었습니다. 자, 면사는 모사보다 강하고 가공에도 편리하고 표백이랑 염색도 잘 되고 가볍고 세탁하기도 편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 모직물을 입다가 이 면직물이라고 하는 이걸 만나니까 유럽인들이 얼마나 광분을 하겠어요. 그래서 잉글랜드 동인도 회사가
이걸 통해서 엄청난 이익을 봅니다. 수입품의 절반 가까이가 인도산 면직물입니다. 자, 문제는 그러잖아도 유럽이 동양 항로에서 적자를 보고 있었는데, 그래서 은 같은 걸 계속 동쪽으로 갔는데, 자, 문제는 은이 없어요. 면직물을 사야 되는데 사올 돈이 없는 겁니다. 이 적자 상태가 심각해요. 그래서 이것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등장했던 게 바로 산업혁명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산업혁명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증기기관이 발명이 되고 그 증기기관을 석탄을 돌리고 이걸 통해서 면직물이 생산이 되고 위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났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물론 맞습니다. 증기기관이 발명이 돼가지고 그 증기기관을 통해서 면직물 산업이 일으켰고 방적기가 등장을 했고 와트가 증기기관을 만들었다. 여기까지는 맞는 얘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면직물을 사줄 수 있는 시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원래 면직물 산업의 강자는 바로 인도였던 겁니다. 인도에서 목화를 재배해서 여기서 면사를 만든 다음에 이렇게 면포를 재배하는 기술이 인도에는 완벽하게 갖추고 있었던 겁니다. 기술자들도 인건비가 싼, 기술도 좋은, 솜씨도 좋은 사람들이 상품 좋은 면직물을 만들어서 동인도세가 구입해가지고 유럽에 공급하던 이런 체제였던 거죠. 문제는 이거를 계속 사줄 수 있는 돈이 유럽에는 존재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당시에 증기기관과 방적기는 발명이 되었어도 거기서 만든 이 면포의 실력이 인도의 면직물을 이길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면 자, 영국 정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도산 면직물을 죽여야 되는 거죠. 어떻게? 인도산 면직물에다가 높은 관세를 매깁니다. 그래서 실제로 영국에서 영국산 면직물이 인도산 면직물과 경쟁을 할 수 있도록, 그 기계가 돌아가고 산업이 만들면 이쪽 정도의 규모와 이게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그 전까지는 일단 인도산 면직물이 수입이 잘 안 되도록 관세를 높이 매겼습니다. 그러고 나서 인도에 가서 아주 나쁜 짓을 하죠. 뭘 했냐면 기술자들이 일할 수 없도록 장소를 폐쇄시켜요. 때로는 솜씨 좋은 기술자들을 잡아다가 오른손목을 자르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도의 면직물 산업을 아주 깡그리 무너뜨린 거죠. 그러면 인도는 뭐만 하냐? 바로 목화 재배 및 수확만 해라. 면화의 공급처로서만 기능을 해라 라고 주로 벵갈 지방의 식민 경영을 하니까 그런 어떤 힘을 발휘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벵갈 지방을 식민화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 면직물 산업을 무너뜨리기 위한 목표. 인도의 면직물이 무너뜨려져야 영국의 공장에서 생산된 값싼 면직물이 인도산 면직물과 경쟁을 하고 오히려 더 경쟁을 넘어서서 영국산 면직물이 인도의 시장에서 팔릴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인도 면직물 산업이 붕괴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인도 숭령공이 만든 면직물이 18세기 초반부터 중반까지는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면직물이 유럽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때부터 관세를 매기 시작하죠. 그래서 수입이 점차 줄어듭니다. 그때 영국산 면직물이 점차적으로 올라가기 시작하죠. 그 일정 정도 생산량이 되면 가격도 더 싸지잖아요. 품질도 좋아지고. 그래서 이렇게 되면 19세기 중반 1830년이 되면 인도에서 유럽의 면직물 수출이 제로가 되고 그 자리를 영국산 면직물이 가득 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도에도 자체에서 생산된 면직물이 전혀 없게 되고 영국산 공장에서 만들어진 면직물이 인도에도 판매가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인도는 목화 원료만 생산하고 그리고 시장을 전부 영국산 면직물에 내주는 이런 일도 있었던 거죠. 거기에 기여하는 게 바로 벵갈 지역의 식민지였던 거죠. 이걸 통제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목화 원료만 수출하고 면직물 생산을 억제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겁니다.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영국 산업혁명의 원동력은 우리가 배운 건 이겁니다. 풍부한 석탄이 있었다. 그 석탄을 활용해서 증기기관을 돌렸다. 그 증기기관이 을 동력으로 해가지고 면직물 방적기가 돌아갔다. 그래서 이 방적기에서 면포가 이렇게 생산되었다까지가 우리가 산업혁명이라는 걸 배웠죠. 중요한 건 원래 그 면직물을 생산하던 인도의 산업을 희생시키고
그곳을 거대한 원료 공급처 앤드 시장으로 삼았기 때문에 영국의 산업혁명이 일어날 수 있었다는 거죠. 이렇게 제조만 잘해가지고는 생명이 일어날 수 없죠. 그래서 상품도 잘 만들고 시장도 확실하게 공급이 됐을 때만 가능했던 거죠. 자, 이 시대에 사실은 영국 경제학에서 자유무역을 옹호를 하고 그게 보이지 않는 손이 가장 중요하다라고는 애덤 스미스가 그걸 강조했지만 실제로 영국 정부가 행한 것은 보호무역주의 그리고 식민지 착취, 식민지의 산업을 무너뜨리고 그들의 산업을 그곳에서 식민지를 시장으로 삼았던 이런 제국주의 행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 오늘의 강의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